대출 규제 때문에 난리예요.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대출 받기가 진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한도까지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게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사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기회라고 봐요.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 기승전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죠. 우선 지금까지의 부동산 분위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꽁꽁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4월, 5월부터 거래량이 늘더니 6월, 7월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여론도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집값 상승세를 못 꺾는다 하는 이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원래 7월이었던 스트레스 DSR도 점을 잘못 쳤는지 이 2달을 미루면서 매수 가속도가 더 붙었던 것 같아요. 이번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예정대로 실시하면서 이 지금의 상황에 온 거죠. 스트레스 DSR이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규제예요.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세대출을 조건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는 대출 총량 규제까지 진행이 된 거죠.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요. 그쵸. 그럼 이게 매매, 전세, 그리고 총량 규제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거죠? 맞아요. 제가 매매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행한다는 거는 이 DSR이라는 거는 대출 한도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내 소득으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비교하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대출금을 갚는데 연간 1,000만 원씩 사용을 한다면 이 DSR 지표는 20%인 거예요. 이 DSR이 낮을수록 대출 상환 부담이 적은 거겠죠. 이 규제가 강화되면 은행은 대출 상환 능력을 엄격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이 스트레스 DSR은 DSR보다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현재 적용받고 있는 대출 금리에 이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지는 거냐라고 묻는데 이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를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번 9월부터 실행한 스트레스 DSR이 이 가산금리가 기존의 0.375였다면 0.75로 2배나 높아졌고요. 심지어 수도권 아파트 집값은 더 높다며 1.2포인트가 적용이 됐어요. 이 말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저희 매매할 때 다 대출 받아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냐? 당연히 거래가 막히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이 대출 한도가 안 나오니 매매를 포기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거래를 안 한다, 거래가 끊긴다 이것보다는 전체적인 거래 사이클이 끊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매도인은 대출을 받아서 그 다음 상급지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대출이 축소가 되면서 이 상급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아예 단절이 되는 거죠. 진짜 쉽지 않다. 그리고 또 전세에서는 조건부 전세 대출을 불허하고요. 소유권 이전 시에 전세 대출을 또 불허하고 있습니다. 집을 매매하면서 매수자가 전세를 내놓고 이 전세금과 함께 잔금을 치러 왔는데요. 현재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는 전세 대출을 불허하고 있어요. 이 규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에 전세 대출을 막아서 갭 투자를 막겠다는 거예요. 매수가 7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당장 입주할 수가 없어서 전세를 4억 5천에 놓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죠.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인의 잔금일날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에 전세 대출을 막기 때문에 이제는 매전 갭을 통한 아파트 구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살던 집에 대출을 말소 또는 감액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놓는 방식에 있어서 전세 대출을 불허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를 놓는 임대인들이 줄어들게 되고 전세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 전세난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빡센 규제가 나오는데요.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 규제입니다. 매매와 전세 이 둘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금융감독원이 1금융권의 은행장들을 다 불러놓고 상반기 가계대출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담보대출을 줄여주세요. 압박을 줬어요. 은행들은 고민을 했죠. 근데 24년도 목표액도 많이 채웠겠다. 금리를 높이면 금감원의 압박에 어느 정도 리액션을 할 수도 있고 은행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득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금감원이 또 한 번의 압박을 줍니다. 왜 금리만 올립니까? 제가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별로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정책상 DSR 40%라도 은행별로 그 DSR을 그 이하로 자율 운영토록 한 건데요. 즉 은행이 보유한 총 자산이 1조 원이라면 그 중에 30%인 3천억까지만 가계대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총량 규제라는 거는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 외에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단, 거치식 주담대 중단, 주담대 대출 기간 축소 등의 대출 총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실행을 했는데요. 이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대출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진짜 이게 매매도 막히고 전세도 막히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대출을 통해서 이 매입이 활발했던 지역의 거래가 위축이 되었고요. 또 매도 후에 상급지로 갈아타기 했던 수요들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사실 지금 1금융권 말고 보험사나 2금융, 3금융권들은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집값 수요가 계속 지속된다면 풍선 효과처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은 거겠죠. 이게 또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역사, 사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상승하는 부동산을 막기 위해 금융 규제가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2009년 이명박 정부 때와 2017년 문재인 정부 때인데요. 2009년 8월 약 15년 전이네요. 이 이명박 정부 때 금융위기 때 떨어졌었던 집값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가계대출이 급등하게 되었어요. 계속 공급 대책만 발표했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금융 규제를 시행했어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 시 DTI 50%, 인천, 경기에서는 60%가 적용이 되었죠. 여기서 DTI는 지금의 DSR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대비 대출을 몇 프로 이상 받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런 규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2009년 9월에 처음 시행된 거예요. 부동산 거래를 즉시 감소시킬 수 있었던 강력한 금융 규제를 시행했던 게 지금과 매우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은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후반까지 계속 시행이 되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6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총 부채 상환 비율 DTI를 10%씩이나 낮췄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대출을 줄이자라는 조치였는데요. 이 규제는 현재의 스트레스 DSR과 매우 비슷한 원리로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었죠. 여기서 LTV와 DTI의 기본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LTV는 주택담보 비율로 집값에 대한 대출 비율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억 원인데 LTV가 60%라면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로 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의 비율인데요. DTI가 50%라면 연소득의 50%까지 대출을 갚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를 60%에서 50%로 낮췄는데요. 대출 한도가 당연히 줄어들면서 긴 하락장이 왔는데 또 그 이후에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값이 또 상승하면서 가계대출도 당연히 많아졌고 금융 규제를 다시 강화했어요. 2019년 12월에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40%를 넘을 수 없다라는 정책을 시행한 거죠. 더 강력한 DSR을 도입한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후반까지 계속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집값은 좀 잡혔나요?
그럼 이제 각각 결과가 어땠는지 알아볼게요. 2009년 9월 이명박 정부 때는 규제가 매우 잘 먹혔습니다. 집값이 조금 떨어졌죠. 근데 2017년 6월과 2020년 1월에 시행한 규제는 무용지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매매와 전세를 둘 다 보셔야 돼요. 상황이 완전 달랐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전세 대비 매매가가 비쌌던 시기예요. 전세가율이 40%였는데 매매가가 10억이라면 전세가 4억 수준이라는 말이겠죠. 이게 사람 심리가 난 지금 전세 4억에 살고 있는데 집값은 10억이네? 그리고 은행을 갔더니 대출도 안 내주네? 와, 나 진짜 이러다 집도 못 사겠다 하면서 집 못 사는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전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전세 대란이 일어났어요. 이 매매 수요가 전세로 몰리면서 매매가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전세 가격은 10년 동안 꾸준히 올랐어요. 반대로 이 문재인 정부는 전세 대비 매매가가 쌌던 시기예요. 전세가율이 70%라는 거는 매매가가 10억이라면 전세가는 7억까지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또 사람의 심리가 전세 사느니 매매를 택하게 되는데요. 근데 대출이 안 나와. 그럼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2금융권, 3금융권을 찾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규제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24년 8월은 서울 전세가율이 54%예요. 딱 중간이죠. 우선 대출이 막혔으니까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 가격이 주춤해질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길어질지 짧아질지는 시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지금이 기회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라면 잠깐 떨어질 수는 있어도 앞으로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오르는 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의 가격이 떨어져도 긴 세월로 보면 이 수요가 있는 곳에는 우상향하기 때문에 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가격이 주춤하는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저는 지금 바로 그 시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한다면 지금 사세요.